사업회 전문위원이신 김수롱 박사께서 세종식 룰이 한글교육 원리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은 올해 세종시 600돌인데요. 아주 다양한 행사가 열렸었고요. 제가 연구위원으로 있는 한글학교에서도 흥미정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교육적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못하던 차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거의 동시에 지정장님사회 최우식 회장님과 강일구 의원께서 거의 동시에 발의를 하셨어요. 진짜 세종대학 업적 중에서 이 교육 문제, 행정 교육 문제를 조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마 두 분은 세종대학에서 보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주최식으로서 시간을 전략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세종시 한글 놀이개념책이라는 거고요. 디자인 이런 것들은 우리 강수연 한글 맵식군 도와주셨고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 것은 제가 훈민정 전공과 국어교육학 전공 양쪽을 한 그런 파트도 있지만 늘 훈민정 학자로서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좀 대안을 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제가 제시하는 대안이 더 낫다, 뒤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그런 교육안과 약간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동안 한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낱글자 먼저 가르치느냐 아니면 통글자 또는 낱말 중심으로 가느냐 이런 두 가지 방식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제 교재의 101쪽부터 시작되는데요. 103쪽에 보시면 바로 그 양쪽 관점의 그런 차이,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장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쪽을 편들 수 없을 만큼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고요. 물론 저는 이제 훈민정 학자로서 낱글자 방식을 더 지향하긴 하지만 제 오늘 발표는 그 낱글자 방식으로 가되 통문자 또는 통글자 이런 통합교육에서 강조하는 총체적 언어교육에서 강조하는 이 기법을 같이 융합적으로 맥락적으로 결합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낱글자 방식이든 고음 같은 이런 통합 낱말 위주로 가르치는 것이든 최종 목적은 같거든요. 한글의 그런 초성자, 중성자, 동성자 명확히 알아야 되고 또 한글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 이거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훈민정음 방식과 훈민정 해로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훈민정 방식은 그야말로 훈민정 제자 원리에 따른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훈민정 해로 방식은 그야말로 1446년에 세종대왕과 8명 학자들이 함께 펴낸 그 해로본 그 책, 해로본이라는 책, 문헌에서 전체 다루고 있는 관점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기본 맥은 같지만 이 해로본 관점에 의하면 이 낱글자 중심으로 가되 통글자, 통문자 방식을 당연히 수용하고 있고요. 융합하고 있으며 단계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양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라본의 주요 흐름을 보면 교육 관련해서 직접 언급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사람마다 쉽게 익힌다라는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는 그런 취지가 세종 서문에 들어있고요. 정리서에 보면 스승이 없이 배울 수 있다. 그건 아마 지금의 관점을 해석한다면 교재만으로도 독학이 가능하다. 결국 그만큼 쉽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사람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다. 이때 슬기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인, 어린 다 포함되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그 얘기도 결국은 문자가 쉽고 과학적이다. 이런 맥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맥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문자가 쉽다, 배우기 쉽다, 이런 단순 과학 이런 걸 강조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쉽다라는 것을 직선혁명이라고 봅니다. 물론 점과 동그라미가 들어있지만 이 직선혁명 이를테면 니은이라는 자음은 혀 끝이 위 잇몸에 닿는 것을 본떴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냥 본떴다고 하면 곡선이 되죠. 만약 곡선을 본떴다고 한다면 결코 쉬운 문자가 될 리가 없고요. 7천만 명이 그 모양을 똑같이 쓰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일부에서 한글은 산스크리트 문자, 파스파 문자, 티베트 문자를 모방했다고 주장하는 해외 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국내 학자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20년간 문자학자로서 국민학자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방이라는 것은 같은 차원일 때, 약간 비슷한 게 있을 때 그렇게 보는데 이거 초등학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그런 제가 지금 언급한 문자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런 문자들은 곡선 요소가 많습니다. 곡선 요소가 많아서 직선 위주로 점과 동그라미 위주로 그야말로 유클리드 기하학적인 그런 도형 원리를 살린 한글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훈련학원에는 보편주의 그런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삼재 음양 오행, 그다음에 과학, 음악,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양반이든 뭐 평지든 누구에게 두루 적용되는 보편주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최근 회장께서 이제 절적 한글음양 언급해서 제가 영광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아래아, 의, 고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오해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제 책에서 그걸 과학으로 본 것은 이제 그 제자 원리대로 본다면 그 자체를 과학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말에 들어있는 음양의 이치를 담기 위한 전략 이런 걸 보면 유사과학, 뭐 신과학 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새 회장께서는 그 하늘과 땅의 사람을 본떴다는 그 자체도 이 다른 기호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놀라운 주장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보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다움의 감동을 담고 있는 게 흥미적 해례본이고요. 바로 이러한 보편주의 정신을 적용한 한글 교육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례본의 가정교육 이 세종 정음편의 그 예의 요거는 양반들 대상으로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아마 1443년 창제 당시 이미 요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했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낱글자,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를 가면서 통물자 예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낱글자 방식과 통물자 방식을 결합하고 있죠. 그리고 양반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양반들의 철학, 그 당시에 보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오행 음양 철학을 담게 되고요. 그래서 자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자 원리보다 음은 특성, 뭐 전청, 전탁, 차청, 불청부탁 이런 식의 제가 이걸 설명을 본 이유는 제자 원리로 가면 더 쉬워진 거죠. 근데 음은 특성으로 가면 어려워집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세우장께서 양반들 대상으로 먼저 설명한 거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해례본에 가면 제자에 가면 당연히 제자 원리 중심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모음은 제자 원리가 음은 특성, 제자 원리를 앞세운 음은 특성. 그래서 상형 기본자 설명하고 초출자, 제출자. 이 모음만큼은 세종대왕 쓰신 정음편, 8명이 쓴 정음 해례편 한결같이 똑같은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음 같은 경우는 중국 성문학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음은 특성과 제자 원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맨날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요. 근데 그 당시 모음자, 모음 이거는 중국 성문학에 제대로 없었던 구현할 수 없었던 이 한국어만의 이 한글만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오로지 일관되게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낱글자,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 그리고 합자하고 영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자 원리 측면을 반영한 거라면 이제 자음 상해 기본자, 가로의 기술자 이런 것들이 제자 원리에 따른 설명 방식이고요. 모음에서도 역시 상해 기본자에다가 그걸 합성해서 초출자, 제출자 이것도 이런 제자 원리 중심의 설명이고요. 제자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특성. 제자에 보면 보통 아설, 순치, 후로 시작하는데 제자에 가서는 이 헛가에서 이 숨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거치게 되는 목소리부터 어금니 소리, 혀소리, 이소리, 입술 소리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음성과학적인 측면을 담아서 설명하니까 그런 차례를 쫓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음양 오행 이건 우리말의 특성이니까 그걸 반영하려는 것도 일종의 제자 원리의 전략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용자는 94개의 낱말이 나오고요. 전체로 보면 123개의 낱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낱말들이 이 양반을 대상으로 2차적인 독자가 양반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진짜 일상어, 기본어, 후발인말을 위주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요. 제 발표문 10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꺼비, 뭐 노루, 부엉이, 뭐 종이, 채찍, 부엌 다양한 낱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력이라는 낱말은 이제 한자어라고 이렇게 뭐 평가되기도 하는데 그런 낱말 빼고는 이 99%가 이 순우리말, 토말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양반은 이걸 빨리 배워서 그런 하층 및 문자 모르는 한자 모르는 백성들 쉽고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라는 것을 해례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구성한 원리는 이제 일단은 이게 모음 같은 경우도 여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해석에서 얘기하는 기본자, 이 아래 하는 게 없으니까 의와 이를 먼저 배운 거죠. 이 의와 이야말로 가장 기본 모음입니다. 의는 약한 모음으로서 기본 모음이고요. 이는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발음으로서의 기본 모음입니다. 당연히 의와 이부터 먼저 가르쳐 쉬운 것이죠. 그리고 아야 나라, 어여 나라, 오여 나라, 이렇게 우유 나라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로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또 우리의 일반적인 편견과 통념에 거스르는 그런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인 교육 원리로 보면 단모음부터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단모음 오와 우어 배우고 그다음에 이중모음 요야 유역 이렇게 배우는데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른의 지식일 뿐이지 아이들은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한 살 때 기억이 나는데 냠냠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중모음도 바로 했잖아요. 냠냠냠. 근데 한 살 때 기억나시나요? 예. 제가 웃자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나는 진짜. 예, 아무튼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말을 배웠고 또 문자를 배웠는지 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어른 중심의 지식 체계가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음 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헤르본의 원리에 따라서 관련된 낱말을 이렇게 요리나라, 동물나라, 몸나라, 자동차 나라, 웃음가정 나라 이렇게 하나의 그런 발음 어떤 유형별로 이야기를 구해서 재밌게 구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다음에 크를 보통 하는데 이제 끄를 앞세운 거는 세종대왕이 설명한 정문편에는 이 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인지학적으로 같은 글자를 두 개 나란히 하기 아이들한테 더 쉬운 거죠. 이 가획을 한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해서 저렇게 구성한 것이 기존 교재랑 다른 그런 독창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4단계로 관심뜨기에서는 글자의 재미를 느끼게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은 4살, 5살 이렇게 엄마와 함께 놀이식으로 배우라는 게 기본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해체 문자를 이해하고 글자 특기에서 문자에 친숙해지고 글상 특기에서는 삶과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한글 교육의 문제점은 이렇게 상향식과 하향식, 낱글자 방식이냐 통글자 방식이냐 이런 거는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재도 있지만, 그다음에 문자 빼치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근데 제가 제시하는 이 프로그램은 문자 빼치기가 목적은 아니고 이 한글과 좀 친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에 담긴 가치와 이런 풍경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자 뺏자 이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민전에 담고 있는 이런 음악, 언어, 과학, 여러 가지 그런 통합교과 요소를 살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한글 교육식들이 이 디자인 측면에서 아이들 배려가 좀 약합니다. 이를테면 붓붓이 되는 게 많아요. 위에 이렇게 살짝. 근데 헤라본에 보시면 그때 붓붓이 쓰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직선을 해놨는지. 근데 이걸 위에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살짝 구부리면 애들 구부려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부린 요소가 위에 있으면 그건 과학적 문제가 아니죠. 그럼 누가 똑같이 구부립니까? 그래서 이런 섬세한 그런 도형 하나하나의 어떤 세력의 정신, 풍년 정신을 반영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전략, 그래서 하향식과 상식을 결합했고요. 감성 전략, 청취적 언어 전략, 듣기 말을 읽기 쓰기를 결합한, 그 다음에 다중교과의 통합교과 전략, 그리고 훈민정에 담긴 과학 문자 전략, 그 다음에 또 제 교재의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식, 그 다음에 배가와 가배, 배우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배우는. 사실 이거는 엄마 아빠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막 신나게 웃으면서 한글에 같이 원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단계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전략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단계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겁니다. 의리나라 으아하하하 이렇게 막 그래서 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노는 거고요. 그래서 웃음놀이, 태권도 놀이 이런 걸 통해서 저는 글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글자는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아이들이 그 책과 글자와 소리에 대해서 온몸을 받아들이게 하는 전략이지, 4살, 5살 때 무척 하는 걸 써놨냐 이렇게 보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차차.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련된 그냥 난이도가 낮고 아이들이 어린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이런 거 당연히 거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리와 늑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와 의가 들어간 글자를 총체가 어렵게 전해서 체험하게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야 나라 이렇게 그 똑같은 방식으로 모두 이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이나 자음자나 모음자나 구성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아까 모음에서 모으는 것보다는 이런 재밌는 생활을 통해서 이게 접근하게 맛있는 요리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음자는 제자 원리 도형화가 쉬우니까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요리 이야기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계별로 쓰는 어떤 글자 학습 차원에서의 그런 논리를 적용했고요. 이렇게 꽈배기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음자 나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침 나라에 가서는 이 받침 나라는 교재에 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받침 나라에 가면 죄송합니다.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예, 받침 나라에 가면 이렇게 이제 받침 중에서 이제 쉬운 받침은 초성자와 종성자 같은 거니까 이렇게 초성자와 종성자 같은 거 위주로 해서 접근을 하게 했고요. 이렇게 또 애벌레 놀이를 통해서 놀이법으로 초성자와 종성자를 학습하게끔 이게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귀엽죠. 그래서 머리가 꼬리가 같은 받침 애벌레 놀이 이런 걸 개발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그걸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헛받침 놀이 이렇게 리을자를 도입해서 이렇게 놀이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은 제가 이제 한 28자로 만든 한글 로봇 페이지에 아까 있었던 글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또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받침을 학습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헛받침도 역시 관련된 것끼리 다시 연관시켜서 학습하게끔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쌍받침 넘어가고요. 그래서 초성자나 종성자나 똑같은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간을 지켜주신다고 너무 애를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는데요. 국립한글박물관 김민희 학예사님께서 나오셔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한글박물관 김민희입니다. 평소 그 한글 연구와 교육 관련해서 이제 나름 열정을 가지고 이제 쓰고 계신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흥미로운 한글 관련 교재를 이렇게 좀 기획하시고 이것을 검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 깨치기를 위한 교육 방식은 이제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이 상향식의 경우는 음소글자면서 모아쓰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한글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다소 분석적인 탓에 학습 난도가 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었고 하향식은 언어 단위 자체는 좀 직관적인 것을 사용하지만 학습 전이도가 비교적 낮고 한글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절충하고 거기에다가 훈민적인 천재 원리의 본연을 강조해서 교재를 만드시는 점에 저는 이제 큰 의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었는데 발표를 들으면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좀 의문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아있는 두 가지를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훈민적 창제 원리 적용의 일관성에 관한 것인데요. 선생님께서 기왕에 이 상향식 방식을 좀 기본으로 하되 하향식이 갖추고 있는 장점을 이제 취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구성하신 바에는 이제 그 창제 원리를 교육 내용에 적용시키는 것이 이 교재의
좀 독특한 뭐 의의를 높이는 길이라는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음 글자 같은 경우는 기본자가 같은 글자들을 모아서 그, 느드, 뜨트르 뭐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상당히 학습자들의 흥미를 이끌고 접근성도 높이면서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면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도 비슷하다는 그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모음 글자 같은 경우는 나라를 구성하는 방식이 창제 당시의 원리를 이제 그대로 적용했다기보다는 현대의 어떻게 보면 훈민정음에서부터 좀 간습화되었던 모음의 계열 순서에 좀 치우쳐 있는 감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뭐 기본 모음 글자와 초출, 제출자를 구분해서 뭐 의나라, 아오오우나라, 야요유나라 이런 식의 구성을 따른다면 이제 기본 글자와 초출, 제출 글자의 관계, 밝은 소리 글자와 어두운 소리 글자의 관계 이런 것들도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 이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이거는 저도 이제 박물관에 있으면서 관람객이나 학습자들 위한 콘텐츠를 좀 만들어가면서 늘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선생님께서도 깊은 고민을 하시고 기술을 하신 내용이 아닐까 해서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구멍 글자 이응이라고 하는 것의 처리인데요. 이게 사실은 창제 당시와 오늘날의 글자 쓰임 자체가 너무 달라져서 이것들을 좀 엄격히 말하자면 1대1로 대응시키기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목구멍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로 창제가 됐지만 현대의 이응이란 글자는 초성 글자에서는 소리값을 받지 않고 자리 채우는 역할만 하고 있고 중성 글자로 쓰일 때에는 훈민정음의 설명을 빌리자면 혁보이가 2000장을 맡고 있는 그 어금니 소리에 해당하는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 교재에서는 이 이응에 대해서 그림으로 소개를 하면서 목구멍 위치에 있는 목구멍 소리로 이제 소리 글자로 소개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발음은 으라고 하면서 목구멍 모양을 살펴봅시다라고 이제 하신 바가 있는데 물론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인위적인 기술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논의를 하자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이제 토론문에 미처 실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창제 당시 때에는 치음 계열 글자에 속했던 지읒이나 치읒, 쌍스읒 이런 글자들도 이제 지금 선생님 교재에는 똑같이 다 치음 글자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대와 차이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간결하고 쉽게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게끔 기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서 고민하셨던 내용이나 혹 이 교재로 풀진 않았지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지 않으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훈민정음 전공을 하셨고 또 한글박물관에서 중요한 훈민정음 주체를 맡고 계셔서 그런지 제가 고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을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이 하향식과 상향식 어떻게 결합할 건가 이런 중요한 관건인데 저는 이제 친숙성, 놀이 이런 걸 한다다 보니까 앞뒤가 이제 이런 낱말이나 문장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 줄넘기 시작하고 줄게 마무리하다. 그 중간에 이제 이른바 그 닷글자식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기본적으로 지향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이를 적용하는 그런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모음자 배열에서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과 다른 쉽게 말씀드리면 훈민정음 해례본의 모음자 배열 방식은 1527년 최신의 훈몽자에 와서 이제 다시 바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재밌게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훈몽자 쪽으로 기울었는데, 근데 그걸 이제 지적을 잘 해주신 거고요. 다만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따른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100% 무조건 가자 이런 건 아니고요. 맥락에 따라서 어떻게 재배할 수 있냐 이런 게 사실 그 해례본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해례본에는 이 하늘아, 아래야, 이, 그다음에 오와 우어, 요야, 유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와 양성, 우어, 음성, 요야, 양성, 유연, 음성 이렇게 음양의 이치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때 당시 적용됐던 해례본의 철학, 네모 동서남북 배열하는 그 철학을 보면 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와 오
그다음에 요가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짜임새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채색식을 따로따기보다는 이제 헤레본의 그런 다중 배열 원리 중에 하나를 제가 더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난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동그라미 받침 소리는 그다음 지구 연구의 의미고요. 그 당시는 이제 꼭지가 붙은 거 이게 어음이 소리 지구 연구의 의미거든요. 목구멍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세종대학에서 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옛 이음이 기역과 같은 계열의 소리는 맞지만 기역과 그 유사한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목구멍 위에 목적 인두 위쪽에서 나오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후음의 동그라미 그다음 거기다 가획을 해가지고 기가 막힌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 소리와 문자의 모호성의 영역을 아주 그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이것도 엄청난 이게 흥미적인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초성자가 옛니역이 초성에 왔을 때 이거를 발음을 많은 분들이 잘 못해가지고 어려워하시거든요. 제가 여기 흥미적 언해본 세종 어제 흥미적 그 만든 목걸이인데요. 세종 어제가 아니고 어의 옛니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종 어제 이게 전라도 쪽에서는 그렇게 그 초성의 그 옛니역이 발음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투리에. 그래서 세종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거를 초중고 선생님들이 어로 발음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중첩되는 영역이라서 진짜 늘 고민되지만 쉽게 접근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하다 보니까 실제 의무회로에서 우리 김미 선생님이 지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뭐 지읒 같은 경우는 이제 입천장 소리인데 15세기에는 헤레본에서는 이제 이 소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거장이지만 옛날 장가장 하면 이렇게 발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바뀐 그런 발음의 양상을 반영을 하면은 또 그런 제자 원리를 살릴 수 없고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이 난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학자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이제 하늘님 어린이에서 출판될 예정인데 이거를 잘 보완해서 학문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유익한 교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놀이 한글교육 원리와 방법이라는 주제로